한때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듀오의 이야기는 알렉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알렉스는 뉴요커예요. 아버지는 화상이라고 하죠. 뉴욕에서 그림을 파는 아트 딜러셨는데 아버지 영향으로 알렉스도 어릴 적부터 같은 길을 꿈꿔왔다 합니다. 하지만 미술에만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에요. 뉴욕 키즈답게 힙합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이것저것 찾아 듣고 자연스레 디제잉이나 파티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합니다. 13살에는 어머니가 사준 디제잉 장비로 동네에서 DJ를 담당했대요. 이후엔 가는 곳마다 디제잉 장비를 들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새로 간 기숙학교에선 이걸 받아주질 않더랍니다. 이 기숙사엔 DJ 장비 반입이 안 된단다. 그래서 기숙학교에 다니고부턴 디제잉은 손도 못 댔고 음악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줄었대요. 그렇게 알렉스는 음악을 잊은 채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영국에 한번 갈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영국 애들 노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폼 잡는 사람 하나 없이 미친 듯이 노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면에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튀어나왔다 합니다. 알렉스는 일단 다니던 뉴욕대로 돌아와 아트딜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한 갤러리에선 인턴으로 근무하는데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영국에서의 그날이 잊혀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뉴욕의 클럽을 전전했는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 친구를 한 명 알게 돼요. 바로 레트 빅슬러란 분입니다. 이분도 알렉스처럼 DJ 경력이 있고 또 클럽이나 파티를 좋아해서 둘은 금방 친해졌대요. 이제 같이 음악 듣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팀을 결성해버리기로 합니다. 체인스모커스는 뉴욕 밤문화에 더 나은 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들었죠. 이름은 둘 다 꼴초기도 했고 또 그 단어가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졌대요. 이제 둘은 뉴욕을 떠돌며 디제잉을 하는데 나중엔 좀 알려져서 매니저도 생기고 주 5일 하루 5시간을 디제잉만 했다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알렉스는 당시만 해도 이걸 취미상으로 여기진 않았대요. 직업으로 삼는 게 뭔가 두려웠다 합니다. 이런 애매한 자세 때문인지 파트너였던 레트는 얼마 안 가 팀을 떠나버려요. 알렉스는 결국 혼자 남게 됐고 다시 갤러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일을 하는데 계속 디제잉 할 때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아트 딜러가 아닌 DJ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댄스 음악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정한 뒤 얼마 후 당시 팀의 매니저였던 애덤이란 분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분이 앤드류란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요. 당시 앤드류는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나온 시라큐스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분도 굉장한 음악 매니아라 합니다. 전 알렉스를 만나기 전부터 디제잉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먼저 전자음악을 좋아했죠.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땐 사람들이 제가 댄스 음악 듣는 걸 놀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야 다들 아비치를 보러 나가더랍니다. 앤드류는 아르헨티나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 대학을 다니러 미국에 왔는데 당시 뉴욕 대학가에서 불던 행사 때 밴드나 가수가 아닌 DJ를 부르는 걸 보고 앞으로는 DJ의 시대가 올 걸 예견했대요. 그 장면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당장 뛰어들고 싶었죠. 그래서 이후엔 본인도 DJ, 프로듀서가 되고자 음악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DJ로서 공연도 뛰면서 열심히 노력했다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알렉스 매니저가 지켜봤나봐요. 어느 날 앤드류한테도 알렉스를 한번 만나보란 제안이 옵니다. 그렇게 앤드류랑 알렉스는 서로 소개받고 이제야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체인스모커스가 탄생하는데요. 둘 다 열정이 넘쳐서 만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갔대요. 시작은 모방이었답니다. 온전한 자기 걸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진 열심히 흉내 합니다. 차트 상위권에 있는 노래는 죄다 따라 만들었대요. 이 과정에서 서로 역할이 정해졌는데 곡을 만드는 건 대부분 앤드류가 하고 알렉스는 A&R 역할을 했다 합니다. 앤드류가 음악 만들 때 필요하다는 거 다 구해주고 공연 예약이나 프로모션도 직접 했대요. 무엇보다 알렉스는 하루 300개가 넘는 신곡을 들어서 트렌드를 읽는 눈이 엄청 박대합니다. 그래서 앤드류가 만든 곡이 신선한지 아닌지 그런 걸 귀신같이 판단했대요. 둘이 이렇게 열심히 음악을 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인도의 유명 배우인 프리앙카 초프라의 곡을 제작해달란 제안인데요. 이후엔 밴드곡을 열심히 리믹스하는데 이때 씬을 주도했던 게 아비치죠. 그래서인지 이때 음악엔 당시 아비치가 했던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영향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듀오가 초창기 프로그레시브 유망주로 불렸던 거예요. 근데 그 12월에는 전혀 생뚱맞은 곡을 사클에 업로드합니다. 그간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였죠.
전형적인 양산형 EDM인데 컨셉 자체가 너무 웃기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당시들은 클럽용 노래를 구상하다 우연히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노래 속 여자의 목소리는 알렉시스라는 클럽 좀 다녀본 여사친이라 하는데 사실상 이분 나레이션이 다 했죠. 이 곡은 엄청난 인기와 함께 체인스모커스의 인지도를 확 올려놓는데요. 문제는 인기가 올라간 만큼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간 잘하던 프로그레시브를 버리고 양산형 EDM을 선택했냐는 질문에는 자기들은 모든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애매한 답을 해요. 이에 데드마우스가 선빵을 칩니다. 체인스모커스와 팝 EDM은 정말 최악입니다. 팻보이 슬림 같은 댄스 음악 거장도 한마디를 남겨요. CLP를 들어봤나요? 그건 밈을 강요하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셀피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상은 욕심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작업물에 관심이 없다는 건 정말 짜증나요. 다들 셀피만 궁금해하죠. 근데 셀피가 없었다면 애초에 이 인터뷰도 잡히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뒤 셀피와는 전혀 다른 카니란 곡을 선보이는데요. 곡은 무난했지만 그만큼 새로울 것도 없어서 반응은 되게 미적지근했어요. 둘은 그렇게 대중들의 관심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 아니 이게 뭐죠? 2015년 여름 둘은 로디스라는 곡을 발매하면서 본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선포합니다. 신스를 옅게 퍼뜨리는 거나 보컬 찹이라 해서 녹음된 보컬을 잘라 쓰는, 당시 플룸이 유행시킨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에 둘 특유의 낭만적인 터치를 얹어서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6위라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원인 원더라 불렀어도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작업을 했다 합니다. 이후에는 이 로디스가 포함된 데뷔 EP를 연달아 발표하는데요. But I can't help myself from these temptations. EP가 성공하면서 체인스모커스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자신들의 지향점을 확실히 밝히는데요. 저희는 항상 팝 프로듀서가 되길 원했어요. 인디를 다루는 솜씨로 팝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뱉고 이후엔 쉴 틈 없이 Don't Let Me Down을 발표합니다. 이 곡은 앞서 말한 둘의 지향점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영국의 인디 밴드죠. XX한테 영감을 받아 인디 냄새 가득한 인트로를 만들고 후반부에는 당시 유행한 하드한 트랩을 쏟아냈습니다. 대중들은 이 신선한 조합에 열광했고 이 곡은 점보다 높은 빌보드 싱글 차트 3위를 기록하는데요. 이렇듯 당시 둘의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절정을 향했는데 그 여름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클로저란 곡을 발표해서 당장 12주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워요. 정말 어디서 누구하고 들어도 다 어울리는 곡이었어요. 체인스모커스가 이 시기 집요하게 쫓았던 트렌드는 퓨처 베이스였습니다. 2000년대 말 데이빗 게타를 비롯해서 여러 아티스트를 통해 미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매료됐죠. 어딘가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락은 이제 너무 올드하고 이때 EDM이나 DJ 페스티벌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줬습니다. 이쯤부터 스타 DJ들이 막 등장하고 무대도 커져가는 만큼 음악도 점점 빠르고 하드해져 갔는데요. 이때 바우어, 디플로, DJ 스네이크, 스크릴렉스 이런 분들이 대중적인 트랩, 덥셉을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씬을 장악해갔죠. 이런 음악들뿐 아니라 대놓고 드랍에만 몰빵하는 자극적인 EDM도 쏟아졌는데 모든 항상 그렇죠. 어느 한쪽이 너무 과격해지면 사람들은 또 반대되는 걸 찾잖아요. 이 흐름에 노를 외쳐 박수를 받은 앨범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작이 다프트 펑크 마지막 앨범이랑 디스클로저 데뷔 앨범입니다. Been infected with restless whispers and cheats that manifested in words. 특히 디스클로저의 세틀은 정말 극찬을 받았고 많은 DJ들이 이 앨범 리믹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플룸이었어요. 지금도 댓글로 많이 요청 주시는 호주 출신의 DJ 겸 프로듀서죠. 이분이 디스클로저 세틀에 있던 You and Me를 리믹스하면서 씬의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디스클로저 원곡에선 찾을 수 없는 싹 퍼지는 신스도 그렇고 드라마틱하게 편집된 보컬이나 적당히 울리는 드랍이 충격을 줬어요. 이 곡은 훗날 퓨처 베이스의 표준이 됩니다. 보통 이 장르를 2010년쯤 나온 걸로 보는데 이때만 해도 퓨처 베이스 하면 좀 멜로디컬한 트랩 이 정도로 인식됐잖아요. 근데 플룸이 이 곡을 통해 이 장르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트랩이나 덥스텝이 주는 그런 베이스 음악의 강렬함은 살리되 대신 보컬이나 신스 같은 여러 장치를 활용해서 기존 베이스 음악에선 느낄 수 없는 따스한 반짝거림이랄까? 그런 독특한 바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프로듀서들이 여기 뛰어들었죠. 2016년부터는 퓨처 베이스 히트곡이 쏟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인스모커스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올라탄 거예요. 퓨처 베이스로 유명한 루이스 더 차일드가 클로저 제작에 참여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곡을 쓰게 된 얘기도 재밌는데요. 앤드류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이 다니는 부잣집 여자한테 반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들이대다 나중엔 잠자리까지 갖게 됐는데 이때 경험을 살려서 섹시하지 않은 섹스송을 쓰고 싶어졌다 합니다. 가사는 블링크 182 같은 이모 밴드한테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약간 오글거리더라도 감정적으로 써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헤어진 상태의 남녀가 술에 취해 다시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는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웃긴데 여기에 감성적인 멜로디가 더해져서 뭔가 가슴 시리면서도 섹슈얼한 느낌을 동시에 안겨주죠. 이후 둘은 Don't Let Me Down과 클로저가 포함된 두 번째 EP 꼴라줄 발매합니다. 쭉 들어보시면 둘이 퓨처 베이스 말고도 당시 댄스 음악 트렌드를 얼마나 잘 쫓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달 뒤에는 정규 1집에 들어갈 싱글 2개를 발표합니다. 아까 들으신 EP랑은 또 다르죠? 클로저 성공 때문인지 다음 멤버는 아예 이런 아련한 팝으로 굳혔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전략은 다시 한번 통했고 총 3곡이 빌보드 탑10에 동시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Something Just Like This를 작업하면서 크리스 마틴한테 많은 걸 배웠대요. 크리스 마틴은 어떻게 하면 먹히는 곡을 쓸까 이런 접근 대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나죠. 아무튼 그들은 앞선 두 싱글과 함께 마침내 정규 1집을 발매하는데 앨범명에서부터 느껴지듯 작정하고 감성적으로 만들었어요. Break Up Every Night 한 곡을 제외하곤 모두 댄스 비트 살짝 들어간 발라드입니다. 너무 좋죠.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로 데뷔하는데 노골적으로 차트를 노리는 행보나 줏대없는 변신에 비난도 많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앨범이라기보단 그냥 라디오를 켠 느낌이네요. 놀라울 정도로 노재미 앨범입니다. 무엇보다 이때 둘이 실언을 많이 하면서 대중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인터뷰마다 실없는 소리를 했고 앤드류는 트위터로 동료들을 공격했다는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엔 뭐 해킹을 당한 거라 해명하지만 뭐가 됐든 둘 이미지는 폭망했어요. 욕을 하도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또 굉장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생각했고 거기서 오는 불안을 새 앨범에 담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일찍과 달리 되게 어둡고 공격적이에요. 앨범 제목처럼 자신을 아픈 아이라 칭하는데 성공 이면의 씁쓸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건 네 탓이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You don't know me, don't you think that I get lonely? It gets dark inside my head. Sleeping in a bed full of lies. And now that I'm older, sometimes they go wrong, but no one listens to me, so I put it in this song. Ooh, you're all that I want. No good at giving you up. Come on and give me. 음악
음악적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자아성찰 없는 자기 연민은 숨만 막힐 뿐입니다.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별 공감을 못했어요. 다음엔 연달아 바로 3집을 발표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스케일을 확 키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블링크 182부터 떠오르는 알트팝 스타들까지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오소스랑 함께한 Who Do You Love는 인기 많았죠. Kills You Slowly나 Push My Luck 이런 곡을 들으면 감성적인 노래 뽑는 것만큼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3집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2019년 수입을 보면 칼빈 해리스, 마시멜로 제치고 1위를 했어요. 이런 건 대부분 그간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공연 수익인데 체인스모커스 공연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제가 2017년 이 둘이 내한했을 때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어떻게 하나 되게 궁금했는데 본인들 팝 트랙이랑 DJ 셋을 잘 엮어갖고 되게 지루할 틈 없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하드한 트랩을 많이 틀어서 아마 감성적인 무대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둘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둘 다 SNS를 접고 새 앨범 준비에 매진 중이라 합니다. 트렌드를 꿰뚫는 눈은 매서웠지만 대신 오리지널리티는 부족했던 탓에 댄스 순혈주의자들에겐 항상 비판을 받던 그들인데요. EDM 유행이 한 차례 지난 요즘 그들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다음 앨범은 과연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